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네, 오늘 주요 헤드라인 소식입니다. 신한금융그룹이 오렌지라이프로 사명을 변경한 ING생명을 인수하기로 했습니다. 인수 금액은 약 2조 3천억 원으로 신한금융은 이번 인수로 자산 규모에서 KB금융을 넘어선 최대 금융그룹이 되며 단기 순이익 측면에서도 9년 만에 1위를 재탈환할 것으로 관측됩니다. 증권선물위원회가 회계 처리 기준을 위반한 롯데칠성음료에 과징금 1억 540만 원을 부과했습니다. 롯데칠성은 관계기업 투자 주식에 손상차손을 인식하지 않은 혐의로 제재를 받은 가운데 연결 재무제표에 자기 자본을 부풀린 대호 AL 등 3곳도 과징금 및 검찰 통보 등의 제재를 받았습니다. 국내 자산운용사의 운용자산이 사상 처음으로 1,000조 원을 돌파했습니다. 올해 6월 말 기준 자산운용사의 운용자산은 1,010조 원으로 2분기 중 29조 원이 증가한 가운데 금감원은 공보펀드와 사모펀드 등이 모두 증가세로 수익성 지표도 양호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평택전남 장석투자 MC 김은혜입니다. 자, 오늘은 수요일 자기였습니다. 오늘은 오랫동안 지켜왔던 2,300선이 이탈이 되면서 코스피 지수는 1% 넘는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장 마감 1시간을 남겨두고 외국인과 기관 쪽의 물량이 대거 쏟아지면서 하락으로 마무리가 된 상황인데요. 전일 미국 증시가 하락 마감한 가운데 중국 증시 역시도 미국의 관세 부과를 앞두고 부담감 속에서 1% 넘는 거의 2% 가까운 하락세로 마무리가 된 상황입니다. 중국뿐만 아니라 신흥국 위기까지 더해져서 우리 시장에 좀 부담으로 작용한 상황인데요. 강달러가 계속적으로 고조되고 있는 상황 속에서 신흥국 통화 가치는 계속적으로 추락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이런 전반적인 글로벌 증시 안에서 우리 증시에 대한 방향성과 대응 전략은 또 어떻게 세워보는 것이 좋을까요? 자, 오늘도 정석투자와 함께 하시면서 오늘 시장에 대한 정리와 그리고 내일 시장에 대한 대응 전략까지도 꼼꼼하게 확인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시장 흐름 다시 한번 정리합니다. 시세 보시죠. 네, 오늘 코스피 지수는 전일 대비 1.03% 하락한 2291.77의 장을 마칩니다. 코스닥 지수는 전일 대비 0.88% 하락한 820선의 장을 마칩니다. 유가증권 시장에서는 개인 홀로 순매수, 반면 기관과 외국인은 동반 순매도 이어갑니다. 코스닥 시장에서는 개인과 외국인의 동반 순매수, 반면 기관 홀로 순매도 이어갑니다. 코스피 시가총액 상위 종목 확인합니다. 삼성전자를 비롯한 SK하이닉스, 셀트리온까지 모두 하락세 보였습니다. 삼성전자는 2% 넘는 강한 하락으로 46,600원에, SK하이닉스도 역시나 8만 원대 장을 마칩니다.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도 확인합니다. CJ ENM을 비롯한 신라젠, 셀트리온 헬스케어 하락하면서 셀트리온 헬스케어는 93,100원에, CJ ENM은 239,100원에 오늘장 마무리가 됐습니다. 네, 본격적으로 정석투자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요, 봉투소재 이강민 전문가님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강민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일단 오늘 시장이 참 부담스러웠습니다. 미국 증시도 그렇고 중국 증시도 그런데 오늘 우리 2,300선 이탈이 됐는데요. 하실 말씀 많으실 것 같은데 그에 앞서서 인사 말씀 먼저 들어볼까요? 네, 시장의 흐름이 한동안 굉장히 좋았었죠. 그런데 또 오늘 이렇게 하락하다 보니까 사실 조금 부담이 생기는 것 같습니다. 개인 투자자들은 대부분 코스닥 시장을 많이 선호하죠. 그래서 코스닥 시장이 아직까지 살아있는 부분은 긍정적이다 그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다만 코스피 지수를 추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은 코스피 지수가 계속 하락했을 때는 따라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염두에 두시고 대응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코스피 지수를 보고 코스닥에 대한 어떤 매매도 결정해야 되지 않나, 그 정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오늘은 봉투 선생 이강민 전문가님과 함께 이어가보도록 하겠습니다. 1교시 바로 들어가 볼까요? 자, 오늘의 1교시는요, 업종의 이해 시간입니다. 지난번 시간도 마찬가지로 각 업종에 대해서 더욱더 상세하게 좀 풀어드렸습니다. 자, 오늘 같은 경우에는 일단 시장에 대해서 좀 민감하게 반응하는 철강 업종의 하락세가 참 눈에 띈 상황인데요. 이처럼 업종에 대한 이해가 먼저 좀 수반이 되면은 종목에 대한 이해도 더욱더 잘 되실 것 같습니다. 자, 봉투 선생 이강민 전문가님 오늘 배워볼 업종 어떤 업종 꼽아주셨을까요? 네, 오늘 꼽아본 업종은 음식료품입니다. 코스피 005번 음식료품이죠. 개인 투자자들이나 우리가 흔히 음식료라고 부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음식료품을 골라봤는데요. 이 업종은 역시 특징을 말씀드리자고 하면은 역시 소비자 업종입니다. 그리고 가치주나 자산주가 많습니다. 업종 내에 있는 종목들을 보시면 워낙 전통이 있는 기업들이 많죠. 굉장히 오래된 기업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오랜 세월 동안 자산을 축적하고 이제 가치주라고 부를 수 있는 그런 기업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기업들이 많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 음식료 업종은 역시 상대적으로 경기에 덜 민감하다, 그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사실 우리가 의식주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경기를 그렇게 많이 타는 업종이 있는 반면에 이렇게 음식료 업종처럼 경기에 좀 둔감한 그런 업종도 있다는 것이죠. 음식료 같은 경우에는 사실 우리가 경기가 좋지 않았을 때는 쇼핑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상당히 줄일 수 있는 부분 아니겠습니까? 차를 새로 바꾼다고 생각을 했다가도 경기 상황이나 본인의 어떤 상황에 따라서 조금 더 미루거나 또 옷 같은 경우 이렇게 쇼핑이나 이런 것들도 옷을 굳이 새 것으로 사지 않더라도 계속해서 생활을 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음식 같은 경우에는 먹지 않고는 지낼 수가 없죠. 그래서 그런 부분이 계속해서 소비를 일으킨다는 거죠. 그리고 사실 이 음식료 업종에 있는 제품들을 보면은 굉장히 가격이 저렴합니다. 작게는 1,000원대에서부터 많다고 해도 거의 10,000원을 크게 넘어가지 않는 그런 수준이죠. 그래서 이 음식료 업종에 있는 기업들, 이 음식료 업종 자체를 푼돈 모아서 수익을 내는 그런 기업들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이 소비 자체가 조금 더 줄어들 수는 있겠지만은 완전히 줄어들지는 않는다는 것이죠. 그런 흐름 때문에 경기에 훨씬 더 덜 민감한 그런 업종이다, 그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한번 궤도에 오르면은 꾸준하게 계속해서 가는 기업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 업종에 있는 기업들의 이름을 보면은 굉장히 오래된 기업들이 많죠. CJ제일제당이라든지 또 농심, 또 롯데그룹주들, 이런 그룹주들을 보면은 굉장히 오래됐습니다. 그리고 사실 소비자들이 마트라든지 이런 데에 가서 물건을 한번 그 제품을 사고 소비를 해보고 괜찮다 싶으면은 계속해서 같은 그 제품을 소비를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한번 이렇게 좋은 흐름을 탔던 기업들은 꾸준하게 계속 간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안정성을 가지고 갈 수 있는 그런 업종이다, 그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아무래도 소비자들의 신뢰를 바탕으로 계속해서 매출이나 이런 실적들이 나오는 그런 기업들이기 때문에 정상 궤도에 한번 오른 기업들은 계속해서 꾸준하게 좋은 흐름을 간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역시 이 음식료 업종 같은 경우에는 내수 위주의 흐름이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내수를 바탕으로 물론 수출을 하기도 합니다. 과거에 오리온 같은 경우에는 중국 시장에서 초코파이를 어마어마하게 또 매출을 발생을 하면서 굉장히 또 수출지로서 부각이 되는 그런 흐름도 있었는데요. 대부분의 기업들은 내수를 바탕으로 움직인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내수 위주의 기업이다,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환율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상당히 자유롭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역시 이 업종은 그룹의 흐름이라든지 또 기업의 어떤 매출이나 실적 이런 부분들의 또 흐름에 따라서 움직이는 그런 흐름이 나온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사실 롯데그룹주들에 대해서 언급을 했었는데요. 롯데그룹주들은 롯데라는 그룹이 유통공룡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롯데라는 안정적인 배경을 바탕으로 굉장히 안정성이 뛰어난 그런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롯데그룹주들을 가장 안정적인 기업을 찾는다고 하면 롯데그룹주들이 안성맞춤이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해서 그런 언급을 또 해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아무래도 주가의 흐름 자체는 지수를 기본으로 합니다. 지수와 기본적으로 연동을 하지만은 가격 논리로 접근하시면 됩니다. 지수가 정말 크게 상승하거나 크게 다운되는 흐름이 아니면은 가격적인 흐름에 따라서 움직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지수의 어떤 흐름을 따라가기도
하기도 하지만 전체적인 흐름 자체는 역시 가격적으로 크게 다운됐을 때는 반등이 나오고요. 그리고 또 너무 크게 갔다 그렇게 싶었을 때는 또 하락하는 그런 조정을 받는 그런 흐름을 보이기도 하기 때문에 가격 논리로 접근하시면 충분하다. 뭐 이 정도로 특징을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HTS를 보면서 조금 더 자세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업종 지수인데요. 지금 보시면은 종목들이 쭉 나와 있죠. 지금 CJ 시푸드부터 아래로 지금 혜태제 가식품까지 쭉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주요한 그 기업들만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CJ 제일제당 그리고 우리가 그 대표적으로 볼 수 있는 그런 그 기업들이죠. 남양유업, 농심, 대상 그리고 쭉 아래로 살펴보면 역시 롯데그룹주들이 있습니다. 롯데제과, 롯데칠성, 롯데푸드, 그리고 마니커라든지 이 마니커 같은 경우에는 또 계절적인 테마주로 움직일 수 있는 그런 기업이고요. 굉장히 안정성이 뛰어난 기업들이 굉장히 많죠. 하지만 그 대표적인 기업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양식품, 그리고 또 오뚜기, 오리온, 앞에서 설명을 잠깐 드렸었죠. 그리고 또 하이트진로. 이 정도 기업들만 살펴보시면 될 것 같아요. 크라운제과라든지 이런 기업들도 굉장히 전통이 있고 오래된 기업들입니다. 다만 시간 관계상 이런 대표적인 종목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관심 종목에 이 종목들을 넣어봤는데요. 사실 그 관심 종목 창을 자주 보라고 말씀드리는데요. 업종의 흐름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 종목들을 한꺼번에 이렇게 들여다보는 것도 필요합니다. 그래서 어떤 특정한 종목이 이렇게 그 튀는 모습을 보인다고 하면은 그 종목만의 어떤 흐름이겠지만 전체적인 업종이 움직였을 때는 업종의 어떤 특징적인 흐름이 나오기 때문에 자주 살펴보시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기업들의 특징에 대해서 간략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이트진로 같은 경우에는 2011년이었죠. 하이트가 진로를 인수하면서 하이트진로로 바뀌었습니다. 당시에 그 합병을 하면서 시너지 효과에 대한 그 엄청난 시장의 기대가 있었는데 사실 아직까지 그렇게 흐름이 나오지는 못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또 수입 맥주가 워낙 그 점유율을 많이 늘리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도 영향은 있지만 어쨌든 그 맥주와 소주의 국내 1위 기업들이 합친 그런 기업이기 때문에 굉장히 안정적인 그런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오리온 같은 경우에는 앞에서 설명을 드렸었죠. 과거에 그 동양그룹에서 분리해서 오리온그룹이 탄생을 했는데요. 오리온 같은 경우에는 역시 중국 시장에서 엄청나게 그 초코파이 하나로 굉장히 큰 그 매출을 달성하는 그런 흐름을 보였었죠. 제과 쪽에 굉장히 전통 있는 그 안정성이 뛰어난 그런 기업이기 때문에 이런 흐름이 꾸준히 이어질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역시 오뚜기는 지금 좀 관심 가질만 합니다. 이 오뚜기라는 그룹을 생각을 하면은 마요네즈라든지 카레 이런 것들을 생각하실 거예요. 그런데 최근에 라면 쪽에서 굉장히 점유율을 많이 높여가고 있는 그런 흐름입니다. 그래서 그 좋은 흐름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오뚜기도 좀 주목할 필요가 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삼양식품 같은 경우에는 역시 국내 최초로 라면을 생산했던 그런 기업이죠. 과거에 우지파동을 겪으면서 어려운 기간도 있었습니다만 이제 그런 부분을 이겨내고 역시 꾸준히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는 그런 기업입니다. 그리고 롯데푸드, 롯데 3강이죠. 3강을 롯데가 인수하면서 롯데 3강이라는 상호로 바뀌었습니다. 역시 롯데그룹주들은 매출이나 이런 부분에서는 크게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안정성이 뛰어난 그런 기업들이다 그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롯데칠성도 마찬가지입니다. 칠성사이다 이렇게 떠오르시죠. 그런데 롯데 쪽에서 이제 인수를 하면서 롯데칠성이 됐고요. 흐름 자체는 매출이나 이런 부분은 굉장히 좋죠. 그래서 이 음식료의 어떤 특성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실적이나 이런 부분들이 크게 이렇게 모나지 않고 계속해서 좋은 안정성이 뛰어난 그런 흐름을 보인다. 그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하이트진로는 보셨고요. 대상 같은 경우에는 역시 주부님들이 많이 아실 거예요. 고추장이라든지 또 그 조미료 그런 것들을 많이 생산하는 그런 기업이죠. 그래서 꾸준히 좋은 흐름을 보이고 있죠. 이런 것들은 굳이 광고가 필요 없는 제품들이에요. 그래서 음식료 같은 경우에는 한번 흐름을 타면은 계속해서 소비를 해주는 소비자들이 있기 때문에 좋은 흐름을 유지할 수밖에 없다. 그렇게 설명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농심은 라면 업계의 절대 강자죠. 최근에 점유율이 좀 많이 하락하긴 했습니다. 지금 50% 정도까지 하락했는데 한때는 70%가 넘는 그런 점유율을 보였던 그런 기업인데요. 아직까지 라면 업계의 절대 강자로 군림을 하고 있는 그런 기업이기 때문에 반드시 기억을 해둘 필요가 있고요. 남양유업은 가끔 이제 그 출산 관련한 그런 정책이라든지 또 중국 쪽의 어떤 그런 흐름이 나왔을 때 분유라든지 이런 제품을 생산하기 때문에 또 그 테마주로서 움직임이 나오는 그런 기업입니다. 그리고
CJ 제일제당은 삼성그룹의 최초의 그 제조업을 하는 그런 기업이죠. 그리고 전통이 있는 그런 기업입니다. 굉장히 오래됐고요. 또 실적이나 이런 부분들이 가장 또 그 좋은 뭐 그런 기업이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런 흐름들이 계속해서 이어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런 기업으로 기억을 해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차트를 보면서 조금 더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음식료 업종의 차트인데요. 지수와 연동하기도 하지만 어떤 등락을 보고 어느 정도 흐름을 결정하면 된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흐름 자체가 그렇습니다. 최근에 이 흐름만 봐도 그렇지 않습니까? 지수하고 크게 연동을 하지 않는 그런 흐름을 보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장기적인 흐름을 보면은 역시 기본적으로는 지수를 따라가는 흐름이 있습니다. 2007년 그리고 2008년 하락하는 흐름을 보였었고요. 2011년 그리고 또 2015년까지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는데 이후에는 조정을 받는 흐름입니다. 워낙 장기간에 큰 폭의 상승이 나오다 보니까 업종 자체가 크게 조정을 받는 그런 흐름들이 유지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심하게 갔다 싶으면 이렇게 조정을 받는 게 또 음식료의 특징이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대표적인 종목이죠. CJ제일제당을 보시면은 역시 고유한 흐름으로 간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수를 따라서 꾸준히 상승을 했습니다만은 어느 정도 상승세를 멈추고 나서는 지수와 상관없이 움직이는 그런 흐름이 나오죠. 그리고 남양유업은 앞에서도 설명드렸듯이 또 테마로도 움직이는 종목이기 때문에 이렇게 등락이 큰 그런 특징을 보이고 있습니다. 하이트진로 같은 경우에 좀 흐름 자체가 아쉽죠. 합병을 했을 때, 인수를 했을 때 굉장히 큰 기대감을 가졌었는데 기대만큼 그런 흐름이 나오지 못하는 흐름입니다만 언젠가는 한번 좀 좋은 흐름을 보일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그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롯데제과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지수사 전환을 하면서 인적 분할을 하면서 차트가 짧게 나오는 그런 흐름이고요. 자, 롯데그룹주들의 대표적인 종목 중에 하나죠. 롯데칠성을 보겠습니다. 과거에 주가가 정말 10,000원대에서 움직이던 그런 주가가 300만 원 가까이 갔지 않습니까? 그래서 롯데그룹주들은 이렇게 안정적인 기업이기 때문에 어떤 기관이라든지 외국인들이 꾸준히 매수를 들어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크게 다운됐을 때는 가장 안정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게 바로 이 롯데그룹주다. 그렇게 설명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리온까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리온 홀딩스를 보셔야 됩니다. 네, 오리온 홀딩스의 차트를 보시면요. 역시 한때 중국 시장에서 엄청난 흐름을 보이면서 이슈가 되면서 이렇게 주가에 강한 흐름을 보였었던 그런 종목인데요. 여전히 조금 고평가되어 있는 흐름에 있고 그리고 또 주가가 한번 강한 탄력을 보였다가 조정을 받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조정을 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언젠가는 다시 한번 또 강하게 흐름을 보일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또 기억을 해두셨다가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종목들에 대한 전반적인 흐름까지 살펴봤는데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역시 음식료 업종에 있는 이 종목들의 적정 주가를 한번 확인을 해보시면은 대부분이 저평가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대부분이 저평가되어 있는 흐름에 있어서 또 지수와 함께 크게 언젠가는 조정을 받는다고 하면은 안정적인 흐름을 보일 수가 있겠죠. 다만 지수를 끌고 가는 주도 업종으로서 갈 수 있는 그런 업종은 아니기 때문에 종목의 업종의 어떤 고유한 흐름에 따라서 움직일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생각하고 접근하시면 무난한 업종이다. 그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역시 하나 더 설명을 드리자면은 통일이 됐을 때 가장 큰 대박이 나올 수 있는 업종이 음식료 업종입니다. 남한 인구가 5,500만 명 정도 됩니다. 그런데 북한의 인구가 2,700만 명 정도 되죠. 지금 인구의 절반 정도가 더 늘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통일이 되는 모멘텀이 발생하거나 정말 통일이 됐을 경우에는 진정으로 큰 대박이 나올 수 있는 업종은 음식료 업종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또 반드시 기억을 해두셨다가 투자에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은 음식료 업종에 대해서 상세하게 또 설명을 도와드렸고요. 그 안에 주요로 보셔야 할 종목들에 대한 설명도 함께 도와드렸습니다. 일단 지수가 큰 폭으로 빠졌을 때 이런 내수주에 대한 관심을 좀 가지시고 모아 가시는 게 또 좋을 것 같으니까요. 이들 종목들 또 미리미리 관심 있게 바라보셔서 이 다음 시장에 대해서 잘 대응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1교시 업종의 시간을 이어서 2교시로 넘어가 볼게요. 2교시는 종목 현미경 시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더욱더 조금 더 깊게 들어가서 오늘 살펴볼 종목에 대해서도 좀 말씀을 드릴 텐데요. 자, 봉주 선생님, 오늘 장은 어떤 종목들 함께 좀 알아볼까요?
네, 오늘 두 종목을 가지고 왔는데요. 첫 번째 종목은 메가MD입니다. 메가MD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조금 움직임이 나오는 그런 종목이죠. 이 종목은 최근에 매수를 추천을 했었던 종목인데요. 8월 27일에 추천을 했습니다. 2,950원, 2,800원, 평균가 2,875원 대비해서 손절 5%, 수익은 15% 이 정도 전략을 말씀드렸던 종목인데요. 8월 29일에 곧바로 매도를 했습니다. 수익은 플러스 5%에 매도를 했습니다. 조금 아쉬운 수익이죠. 이 종목은 일단 추천을 했던 사유가 역시 최근에 움직임이 좋았기 때문입니다. 이 종목은 아마 다들 아실 거예요. 방탄소년단 관련주로 움직이는 종목입니다. 그리고 최근에 이런 종목들이 많이 움직였었죠. 키스트라든지 LB세미콘 이렇게 대표적인 종목들이 움직이고 그랬었기 때문에 메가MD도 충분히 움직일 가능성이 높다. 상당히 높다.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키스트라든지 LB세미콘 같은 경우에는 이미 움직임이 어느 정도 나왔어요. 방탄소년단의 컴백 뉴스가 나오면서 움직임이 나왔는데 메가MD 같은 경우에는 가격적으로 충분히 좀 매력적인 그런 구간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면 충분히 접근 가능하겠다 싶어서 추천을 했었던 그런 상황이고요. 그리고 또 다른 사유를 생각하자면 역시 이 종목은 취업 관련주로도 움직임이 나옵니다. 이 종목은 또 일자리 관련 그런 테마에 속한 종목인데요. 최근에 정부에서 발표한 고용 지표가 굉장히 좋지 않았죠. 그래서 고용 쇼크라고까지 언급이 됐었는데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정부에서 어떤 일자리 관련 정책이 나오지 않을까, 분명히 나올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뉴스가 나오면서 충분히 움직일 수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이 정도면은 접근을 해도 무난하겠다. 그래서 어떤 테마로든지 충분히 움직일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추천 후에 이 종목이 움직였던 건 역시 정부 정책 관련한 뉴스로 움직였습니다. 문재인 대통령과 시도지사들이 일자리 관련한 간담회를 갖는다는 그런 뉴스가 있었고요. 또 정부에서 일자리 정책, 또 창업 관련 지원 이런 정책들을 내놓는다 그런 이슈가 나오면서 또 강한 반등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일자리 관련주인 윌비스 같은 경우가 굉장히 강했었고요. 또 메가MD도 같이 움직이는 흐름이 나왔습니다. 다만 이제 움직임이 나오고 나서 10% 이상 상승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목표 수익인 15%까지 갈 수도 있지만은 혹시 하락했을 경우에는 다시 본전이 왔을 때는 굉장히 좀 허무해지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일단 10% 이상 상승했을 때는 양쪽으로 걸어놓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플러스 5%나 플러스 15% 먼저 오는 쪽에서 정리를 하자 이렇게 전략을 전달했는데 아쉽게도 아래쪽이 먼저 왔습니다. 그래서 조금 노렸던 15%까지 수익은 가지 못했지만 일단 아래에서 매도하는 것도 괜찮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최근에 이제 뉴스가 나왔던 게 역시 일자리 관련한 뉴스가 나왔죠. 그래서 어떤 뉴스라든지 움직일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아래에서 매도를 하면은 또 더 조정을 받았을 때 저점에서 다시 한번 접근을 하면 되기 때문에 큰 부담이 없었던 그런 상황이고요. 결국은 5% 수익 매도를 했었던 그런 상황입니다. 자, 차트를 보면서 조금 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종목을 추천했던 게 8월 27일이었었죠. 그래서 8월 27일 이날입니다. 이날에 추천을 했었죠. 2,950원에 추천을 했는데요. 여기서 추천을 한 겁니다. 가격적으로는 충분히 조정을 받았죠. 그리고 다른 종목들인 키스트나 LB세미콘 같은 경우에는 이미 움직임이 나왔어요. 그래서 크게 상승이 나왔었기 때문에 그런 종목은 접근하기가 상당히 부담스러웠죠. 그리고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가격적으로 이 정도면 충분한 가격 아닙니까? 그리고 고점 이후에 저점을 기록했고요. 이후에 크게 빠지지 않으면서 횡보를 하는 흐름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면은 빠지더라도 크게 빠질 가능성은 떨어진다.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가격적으로 이 정도면 충분하다는 생각을 했었고요. 앞에서도 설명을 드렸듯이 어떤 테마로든지 충분히 움직일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그렇게 생각을 해서 추천을 한 상황입니다. 그리고 운이 좀 좋았던 상황이기도 하고요. 곧바로 매수된 이후에 이렇게 급등이 나오면서 수익 실현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다만 이렇게 상승이 나왔다가 다시 본전까지 온다고 하면은 사실은 좀 힘이 빠지는 상황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10% 이상 상승한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위아래로 걸어놓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15%나 5% 먼저 오는 쪽에서 정리를 하자고 했는데 5%가 매도가 됐고요. 5% 매도도 괜찮습니다. 왜냐하면은 매도하고 나서 아래에서 또 가격 조정을 받았을 때는 다시 한번 접근을 하면 됩니다. 매수가 근처까지만 와줘도 매수가 충분히 가능하겠죠. 그래서 그런 것도 괜찮겠다 싶어서 그렇게 전략을 했는데 좀 아쉽게도 아래에서 매도를 됐지만은 그 이후에 또 가격을 기다렸는데
가격적으로 오지 않아서 아직까지 접근을 못한 상황이고요. 메가MD 같은 경우에는 수익은 적었지만은 매매하는 과정 자체는 크게 문제가 없었다. 그렇게 설명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 종목은 스페코입니다. 스페코는 다들 잘 아실 겁니다. 아마 이 종목에 대해서는 관심을 많이 가지고 계신 분들이 많을 거예요. 그리고 최근에 또 움직임들이 나왔었죠. 이 종목은 최근에 북한 대북 관련주로 움직임이 나오는 종목인데요. 이 종목의 원래 정체성은 방위산업주입니다. 방위산업주로 움직이던 종목인데 최근에 대북 지뢰 관련 사업이라든지 그런 것들 이런 뉴스들로 방위산업주로 움직이던 종목들이 대북 관련주로 테마주로 움직이는 그런 흐름이죠. 그런데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원래 정체성은 방위산업주라는 거죠. 이 종목은 최근에 추천한 종목이 아닙니다. 추천한 지가 상당히 좀 오래된 종목인데요. 2016년 추천을 했었던 종목입니다. 자, 한번 당시의 상황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종목을 최초로 추천을 했던 게 2016년 6월 13일이었습니다. 그래서 6월 13일이면은 이 정도 되겠죠. 6월 13일. 네, 이 정도가 될 겁니다. 6월 13일인데요. 자, 여기에서 당시 가격이 5,000원, 4,500원, 1, 2차 분할 매수, 평균 가격 4,750원 대비 손절 마이너스 10%, 수익은 20% 이렇게 보자. 그렇게 언급을 추천을 했었던 그런 종목인데요. 당시에 이 종목을 추천했던 건 역시 방위산업주로서 추천을 했었습니다. 방위산업주들이 당시에 움직임이 있었어요. 빅텍이라든지 이런 대표적인 종목들이 움직임이 나왔었던 상황이고요. 당시에는 지금과 다르게 북한하고 또 분위기가 좋지 않았었죠. 그래서 방위산업주들이 움직임이 충분히 나올 가능성이 높았습니다. 그리고 이전에 한번 흐름이 나왔었죠. 흐름이 나오고 나서 조정을 충분히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 가격이면은 충분히 접근할 만하다는 그런 생각을 했었기 때문에 5,000원에 추천을 했었고요. 그리고 당시에 이 종목이 움직이던 또 다른 사유가 있었습니다. 이 종목이 정치인 테마주로 움직이고 있었어요. 당시에 대선 테마주, 반기문 테마주로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방위산업주로 움직이든지 또 정치인 테마주로 움직이든지 얼마든지 움직임이 가능한 그런 상황이었었죠. 그렇기 때문에 마음 편하게 추천을 했었던 그런 상황인데요. 운이 좋았던지 이 2차까지 매수가 됐고요. 손절가는 오지 않았습니다. 손절가를 아슬아슬하게 좀 오지 않은 그런 상황에서 급등이 나오면서 수익 실현을 했습니다. 그래서 당시는 20% 목표를 가졌다가 15%로 짧게 수익 실현을 했었던 그런 상황이고요. 이 종목은 한 번만 추천을 했던 게 아니고 두 번 추천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후에 다시 한번 추천을 했습니다. 수익 실현을 하고 나서 8월 25일에 다시 한번 또 똑같은 가격에 추천을 했습니다. 5,000원, 4,500원 1, 2차 분할 매수 전략을 전달했는데 당시에는 한 번만 매수가 됐었죠. 1차만 매수가 되고 나서 곧바로 또 급등이 나오면서 또 15% 수익 실현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또 기분 좋은 그런 기억으로 남아있고요. 이렇게 매매하는 과정에 대해서 한번 좀 생각을 해보실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자, 보시면은 충분히 매수를 할 만한 그런 상황이었다는 거죠. 자, 고점 이후에 가격 조정을 충분히 받은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가격적으로 충분을 했었고요. 그리고 흐름 자체가 살아있었습니다. 그리고 당시에 역시 여러 가지로 움직일 수 있는 여건들이 조성이 됐다는 거죠. 북한과의 어떤 분위기가 당시에 좀 대치되는 그런 상황이었었고요. 그렇기 때문에 방위산업주로 또 움직임이 나올 수 있었고요. 당시에 방위산업주들이 실제로 좀 움직임이 나오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반기문 테마주, 정치 테마주로 움직임이 나오고 있었기 때문에 또 언제든지 급등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을 갖추고 있었습니다. 따라서 두 가지 중에 어떤 요소로든지 충분히 움직일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당시에 부담 없이 추천을 했었고 결과도 좋았던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시청자분들도 이렇게 종목을 추천하는 과정 그리고 가격적인 흐름, 기술적인 흐름 이런 것까지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생각을 해서 투자를 하신다면 투자하시는 데 좀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겠습니다. 네, 오늘 2교시 종목 현미경 시간을 통해서 살펴본 종목은요, 메가MD와 그리고 스페로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이 두 종목에 대해서 관심 있으셨던 분들도 많으실 것 같아서 지금 현재 그 과정과 흐름을 다시 한번 좀 짚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이들 좀 내용을 바탕으로 앞으로 투자하시는 데 있어서도 많은 도움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래서 선생님 질문 있을 시간으로 넘어가 볼게요. 오늘도 다양한 질문들 접수가 되었는데요. 먼저 첫 번째 질문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첫 번째 질문은요. 끝자리 6007님의 질문입니다.
파생을 ETF 인버스로 하면 어떨까요? 차이점을 이야기해 주세요라고 ETF에 관심 있으신 분이신 것 같은데 일단 이 문자에 대해서 설명 먼저 좀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봉투 선생님, 파생을 ETF 인버스로 한다면 그 부분에 있어서 차이점 어떻게 될까요? 네, 인버스로 하는 것도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우리가 흔히 파생이라고 하면은 선물 옵션, 또 주식 선물 이런 것들을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개인 투자자가 혼자서 대응을 하기에는 조금 어려움이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인버스하고 이렇게 차이를 말씀을 드린다고 하면은 선물이나 옵션 그리고 주식 선물 이런 것들은 좀 빠르죠. 그리고 상당히 좀 위험하다. 위험한 반면에 수익은 훨씬 크다. 그래서 역시 위험과 수익이 비례하는 그런 흐름이다 그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인버스 같은 경우에는 이런 상품들보다는 느립니다. 그리고 확실히 속도도 느리지만은 안정적으로 갈 수가 있죠. 중요한 건 지수를 보는 눈인데요. 역시 지수의 추세적인 흐름이나 단기 흐름 이런 것들을 정확하게 볼 수가 있다고 하면은 선물이나 옵션, 주식 선물 다 가능합니다. 그런데 선물 같은 경우에는 지수의 추세만 정확하게 본다고 해도 추세적으로 끌고 가면 상관이 없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그리고 주식 선물 같은 경우에는 개별 종목들의 어떤 흐름을 정확하게 파악해야 되기 때문에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개인 투자자가 혼자 하기에는 조금 어렵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옵션 같은 경우에는 사실 지수를 제대로 본다고 하더라도 방향이 맞더라도 시간 가치가 있기 때문에 풋옵션을 예를 들어서 풋옵션을 매수를 했더라도 지수가 하락했는데도 손실이 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난해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역시 혼자서 매매하는 데는 좀 어느 정도 한계가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다만 인버스 같은 경우에는 지수의 추세를 정확하게 파악을 한다고 하면은 추세적으로 끌고 가면은 무난한 수익을 거둘 수 있기 때문에 안정적인 투자를 원한다고 하시면은 역시 인버스에 투자를 해도 충분히 가능하다 그렇게 설명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ETF 인버스에 대해서 궁금하신 시청자분이셨는데요. 인버스는 좀 속도가 느리고 수익도 작지만 이 안전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이런 장단을 좀 잘 활용하셔서 시장에 적용을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질문도 살펴볼게요. 끝자리 4333님의 질문입니다. 태영건설을 매수가 13,500원에 비중 15%에 대한 질문을 주셨는데요. 자, 먼저 학점 확인해 볼게요. 봉추 선생님, 태영건설 어떻게 보실까요? 네, 태영건설은 일단 학점은 B입니다. 그리고 전략은 손절 10%, 수익 15% 이 정도만 대응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지금 대북주들 같은 경우에는 역시 건설주들 같은 경우에는 대북 테마로 움직이는 그런 경향이 있는데요. 단기로만 이렇게 대응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매수가가 기술적으로는 그렇게 아주 좋아 보이지를 않습니다. 조금 더 기다렸어야 하는데 가격적으로는 충분히 매수할 수 있었어요. 그래서 B를 드린 상황이고요. 자, 차트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3,500원이죠. 그래서 여기에서 매수를 하셨습니다. 방송을 보신 분들은 아마 기억을 하실 겁니다. 61선을 이탈하면 120선 이탈까지 기다리자 그렇게 말씀을 계속 드렸었죠. 그런데 121선 이탈이 또 마침 나왔어요. 그래서 이론대로 나왔다 그렇게 볼 수가 있겠는데요. 사실 이 종목은 건설주로서 개별적인 움직임을 보이고 있지만 건설주들 자체가 대북 테마로 움직이는 그런 흐름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결국은 업종의 흐름을 따라가는 그런 흐름이고요. 또 건설 업종 자체가 대북 테마의 어떤 영향을 받는 그런 흐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역시 길게 추세적으로 끌고 가기에는 좀 불안한 면이 있고요. 역시 북한과 어떤 미국의 이런 관계 그런 것들에 따라서 움직임이 또 달라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이 종목을 길게 한번 보여드려 볼게요. 이 종목이 굉장히 장기간 오랫동안 상승을 했어요. 5,000원도 안 되던 가격이 거의 2만 원 가까이 상승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길게 강하게 크게 상승한 종목들은 한번 꺾이면은 계속해서 하락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그래서 특별히 테마라든지 이런 것들로 움직임이 나오지 않았을 경우에는 이제 추세가 꺾여서 계속해서 하락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래서 특별한 엄청난 호재가 나오지 않으면 이 고점을 뚫고 가기가 상당히 어렵다 봅니다. 그리고 지금 매수가 자체가 고점 부근이지 않습니까? 이렇게 고점에서 매수했을 때는 단기로 대응하는 게 맞다는 거죠. 그래서 너무 큰 기대는 하지 마시고요. 손절 마이너스 10%, 수익 15% 이 정도만 짧게 대응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첫 번째 질문 종목입니다. 태형건설에 대한 부분은요. 비약점이 확인이 됐고요. 손절은 마이너스 10%, 수익은 15% 대응입니다. 일단 매수가가 조금은 아쉽지만 일단 수익 목표가에 대해서는 조금 더 넓게 잡아드렸으니까요. 참고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질문도 살펴볼까요? 다음 질문은요, 끝자리 5596님의 질문이고요. 뉴프라이드를 매수가 3,505원에 비중 10% 질문입니다. 자, 봉추 선생님, 뉴프라이드입니다. 이 질문에 대한 학점 어떻게 될까요? 네, 학점은 C고요. 전략은 손절 10%, 수익 15% 이 정도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그 뉴스로 움직이는 종목이에요.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뉴스로 움직이기 때문에 단기 흐름을 이용해서 그 정도 대응하시면 될 것 같고요. 매수가 자체가 약간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C를 드렸고요. 차트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505원이죠. 그래서 지금 거의 매수가 근처까지 왔습니다. 3,505원인데요. 자, 일봉상으로 보기에는 별로 가격이 괜찮아 보입니다. 그런데 분봉을 보면은 따라잡은 흐름이에요. 그래서 분봉상으로는 상승이 강하게 나오고 나서 따라잡은 그런 흐름이 나왔습니다. 자, 분봉을 한번 보실까요? 자, 3,500원인데요. 3,550원이면은 3,500원입니다. 자, 분봉상으로 이렇게 보시면은 역시 조금 따라잡았다는 걸 아실 수가 있을 거예요. 이렇게 급등이 나오고 나서 상승이 나오고 나서 따라잡은 이런 흐름이기 때문에 약간 매수가 좋지 않았다. 그래서 따라잡은 이런 흐름이었을 때는 역시 수익 그 가능성보다는 조금 손실 볼 가능성이 커지는 것이죠. 그리고 결국은 이렇게 따라잡은 게 습관이 되다 보면은 손절도 하지 않게 되고요. 그리고 계속해서 습관이 들다 보면 한번 이렇게 크게 손실 보는 그럴 가능성이 생깁니다. 그래서 이런 습관은 좀 고치시는 게 좋겠다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이 종목은 최근에 뉴스로 움직이는 종목입니다. 사실 흐름 자체가 단기 흐름이 괜찮기 때문에 하락했을 때 추가도 전략을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 이 종목의 뭐 재무구조라든지 또 실적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좋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갑자기 안 좋은 뉴스로 하락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감안했을 때는 뭐 추가 전략보다는 가지고 있는 것만 단기로 대응하는 게 좋겠다는 거죠. 그래서 일단 이 종목을 뭐 중장기로 끌고 가는 그런 흐름보다는 짧게 대응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락했을 때는 여기에서 10%까지 하락하면 단기 흐름 자체가 끝났다고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마이너스 10% 손절을 하시기 바라고요. 반등이 나왔을 때는 매수가 자체가 낮지 않기 때문에 15% 정도 짧게 수익을 노리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뉴프라이드에 대한 부분은요, C약점이 확인이 됐고요. 손절은 마이너스 10%, 그리고 수익에 대한 부분은 역시나 15% 대응 전략 설명을 도와드립니다. 자, 오늘 수요일장에 뉴욕 증시가 개장이 된 상황인데요. 10시 34분으로 4분 정도가 지났습니다. 자, 오늘 뉴욕 증시 역시 3대 지수 모두 하락 출발했다는 속보입니다. 미국과 캐나다의 이 재협상 덕분으로 일단 좀 증시에 대한 부분 좀 우려가 섞인 상황인 것 같은데요. 전일장에 트럼프 대통령이 몇십 년간의 남용 끝에 우리가 더 공정한 협상을 하지 못한다면 캐나다를 아웃시킬 것이다라는 그런 강한 발언 이어서 오늘장 좀 부담감을 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잠시 후에 시황센터 연결해서 더욱더 자세한 소식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질문도 살펴볼게요. 끝자리 5013님의 질문이고요. 강원랜드를 매수가 26,150원에 비중 20% 질문입니다. 봉추 선생님, 강원랜드 오랜만에 좀 올라온 질문 같은데요. 어떻게 보실까요? 네, 학점은 A고요. 전략은 플러스 5%나 플러스 15% 먼저 오는 쪽에서 정리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매수를 잘 하셨어요. 자, 차트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6,150원이죠. 여기에서 매수를 하셨습니다. 지금 크게 한번 보시면은 5일선이 21선을 탈 때 매수를 했지 않습니까? 지금 하락 추세에서 매수를 잘했다는 거죠. 그리고 장기간 하락하던 종목입니다. 계속 하락하던 종목이 저점을 찍고 반등이 어느 정도 나왔고요. 그리고 나서 또 저점을 이탈하기 전에 다시 반등하는 흐름이 나왔을 때 매수를 했습니다. 어느 정도 저점을 확인하고 매수를 했습니다. 그리고 길게 보면은 뭐 장기 최저점 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매수 자체는 굉장히 잘했다 그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다만 흐름 자체가 완전히 거의 끝나는 흐름입니다. 중장기적으로 상승을 하다가 고점을 기록하고 계속해서 또 하락하는 흐름이 나오지 않습니까? 이런 흐름이 확실히 바뀔 만한 어떤
흐름이 나오지 않는다고 하면은 단기로 보는 게 맞다 그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뭐 각종 비리라든지 이렇게 안 좋은 뉴스로 계속 흐름이 나오지 않습니까? 특별히 상승할 만한 모멘텀이 있는 상황은 아니고요. 그리고 안 좋은 뉴스나 이런 것들로 언제든지 또 하락할 수 있기 때문에 흐름 자체가 계속해서 좋은 흐름이 나올 가능성은 없다 그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뭐 수급이나 이런 부분에서 엄청나게 좋아지는 흐름이 나오지 않으면은 당분간은 흐름이 좀 어렵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단기로 대응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플러스 5%나 플러스 15% 먼저 오는 쪽에서 수익 매도를 하시고 관망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강원랜드에 대한 부분은 단기 대응에 대한 부분 말씀을 해주셨고요. A약점이 확인이 됐습니다. 플러스 5% 또는 15% 목표가 먼저 오는 가격대 매도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질문도 살펴볼까요? 끝자리 4830님의 질문입니다. M플러스를 매수가 25,500원에 비중 35% 질문 주셨습니다. M플러스 이번 질문인데요. 봉투 선생님 어떻게 보실까요? 네, 학점은 C고요. 전략은 본전 매도 후에 재매수하시거나 아니면 손절 15% 보시기 바랍니다. 아무래도 매수가 자체가 뭐 그렇게 좋지는 않았다고 볼 수가 있는데요. 매수가 아주 잘못된 건 아닙니다. 그런데 대응 자체가 잘못됐어요. 자, 차트로 보여드리겠습니다. 25,500원이죠. 그래서 여기에서 매수를 하셨습니다. 25,500원인데요. 매수 자체는 뭐 그렇게 크게 나쁘지 않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은 자, 고점 이후에 조정을 받았고요. 저점 이후에 반등이 어느 정도 나왔어요. 그런데 여기에서 매수를 했는데 일단 매수는 할 수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단기 반등이 나왔었고 조정을 받았기 때문에. 그런데 흐름 자체가 지금 계속 흘러내리는 흐름이었기 때문에 저점을 확인하고 매수를 하는 게 정석이었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더 큰 문제는 기준이 없었다는 거죠. 마이너스 16%까지 홀딩을 하셨어요. 그래서 기준 없이 대응한 게 잘못됐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흐름 자체는 지금 이 종목이 뭐 크게 빠지거나 그런 흐름은 아닙니다. 다만 여기서 다시 하락해서 저점을 깨는 흐름이 나온다고 하면은 저점을 이탈해서 계속 하락하는 흐름이거든요. 그때는 손절을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마이너스 15% 손절을 말씀드렸고요. 반등이 나왔을 때는 16%까지 하락했었던 종목입니다. 본전 근처에 오면은 매도를 해야 되는데 못 하셨어요. 다시 한번 본전이 오면은 본전 근처에서 매도를 하시고 조정을 받았을 때 다시 한번 접근을 하는 게 확률이 훨씬 높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손절 마이너스 15%나 본전 매도 후에 재매수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M플러스에 대한 질문 학점은 C학점 확인이 됐고요. 본전 매도 후에 재매수 또는 손절은 마이너스 15% 대응 전략 정리해드립니다. 자, 이어서 다음 질문도 살펴볼게요. 끝자리 1157님의 질문이고요. 서희건설을 매수가 1,586원에 비중 30%. 건설업종도 오랜만에 올라왔는데 봉수 선생님 서희건설은 학점 어떻게 주실까요? 네, 학점은 C고요. 일단 손절 10%, 수익 10% 이렇게 짧게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사실 뭐 매수가가 아주 나쁘다고 할 수도 없는데요. 매수가가 뭐 그렇게 좋은 상태는 아니었다. 애매한 가격이죠. 자, 차트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586원입니다. 그래서 이 정도 거의 매수가 지금 근처인데요. 매수가를 보면은 지금 그 1,586원이라는 가격을 보면은 위에서 한번 매수하고 아래에서 또 매수를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아무래도 추격 매수를 하고 밑에서 추가한 그런 흐름입니다. 이 종목은 역시 대북 테마주로 움직이는 종목이죠. 지금 대북 특사가 북한에 갔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어떤 결과에 따라서 움직임이 나올 가능성도 상당히 높고요. 그런데 대북 관련해서는 뭔가 특별한 호재가 나오기가 힘듭니다. 지금 북한하고 분위기가 안 좋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흐름을 깰 만한 엄청난 호재가 나오지 않으면은 종목들이 강하게 상승하기는 좀 어렵다 그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미국에서 계속해서 북한 관련한 문제에 대해서는 뭐 선제적인 비핵화 그리고 북한 제재를 계속해서 유지를 하면서 비핵화를 이끌어내려는 그런 흐름이 나오고 있고 점점 더 처음에 생각했던 흐름보다는 좋지 않은 흐름으로 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흐름을 깰 만한 어떤 강력한 그 호재성 뉴스나 이런 것들이 나온다. 그 미국의 입장이 갑자기 분위기가 좋아진다. 그랬을 때는 조금 더 갈 수가 있겠죠. 그런데 현재 흐름으로 봐서는 그런 흐름이 나오기는 조금 어렵다고 봅니다. 그리고 매수가 자체도 약간 높기 때문에 일단은 단기로 대응하시고 그리고 확실한 조정 시에 다시 한번 접근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손절 10%, 수익 10% 이 정도만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서희건설에 대한 질문 학점은 C학점 확인이 됐고요. 손절은 마이너스 10% 그리고 수익은 10%에 대한 대응 전략까지 정리를 도와드렸습니다. 자, 오늘도 선생님 질문일설 시간을 통해서 다양한 질문들 함께 도와드렸습니다. 말씀드린 내용에 대해서는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이고요. 해당 상품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다시 한번 유의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글로벌 시황센터 박나경입니다. 네, 오늘 뉴욕 증시 하락 출발했다는 소식 들으셨을 텐데요. 먼저 기사 보면서 자세한 소식 전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stocks fall as US-Canada trade talks restart 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네, 미국과 캐나다 지금 무역 협상 재개를 움직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미 좀 타결되지 못한 전적이 있는 만큼 어떠한 또 협상 결과가 나올 것인지 이 부분에 대한 좀 우려감이 아무래도 좀 지수를 하락세로 몰고 간 것이 아니냐라는 외신 쪽의 분석입니다. 사실 이제 팽팽한 아무래도 이 긴장감이 좀 감돌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또 미국과 중국 아직 끝나지 않은 무역 전쟁 계속 이어가고 있습니다. 네, 미국이 중국 제품에 대해서 2천억 달러 상당의 관세를 부과하느냐 마느냐 혹은 나눠서 부과하느냐 이 부분에 대한 이야기도 계속해서 나오고 있고요. 또 남아공의 랜드화, 인도 루피화 등 이렇게 지금 신흥국 시장의 통화가 계속해서 위기를 겪고 있는 상황 속에서 미국 증시 역시 오늘 좀 하락 출발했다는 소식 전달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오늘 이슈 중에서는요, 이 아마존이 꿈의 시총으로 불리는 시가총액 1조 달러를 달성했다는 소식 많이들 보셨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미국 기업으로는 애플에 이어서 두 번째로 1조 달러 클럽에 가입이 됐는데요. 외신 쪽에서는 애플이 걸어서 1조 달러에 다다랐다면 아마존은 뛰어서 다달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사실 애플은 38년 만에 1조 달러 기록을 세웠고요. 또 아마존은 21년밖에 걸리지 않았습니다. 사실 내년에는요, 이 아마존이 애플의 이런 주가를 넘어설 것으로 지금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CEO인 제프 베조스는 역사상 최고 부자에 등극을 하게 됐습니다. 빌 게이트를 제쳤는데요. 무려 1,500달러의 자산 평가액을 지니게 됐고 또 아마존의 지분 16%를 보유 중인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네, 사실 애플은 이제 한 달 먼저 지금 시총 1조 달러 돌파를 했습니다. 8월 2일 날 1조 17억 달러 달성을 한 바 있고요. 사실 지난 4월에 이 트럼프 대통령이 이 트위터를 통해서 이 공격을 했죠. 아마존을 공격하는 만큼 좀 어려움을 겪은 바가 있습니다. 아마존이 소매업자들을 파산시키고 있다라는 이야기를 내놨는데요. 사실 이 CEO인 제프 베조스가 지금 자신에게 비판적인 워싱턴 포스트의 이 소유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부분 때문에 좀 강한 비판을 이어간 것으로 지금 알려져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어서 또 오늘도 중국 증시 정리를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역시나 중국 증시도요. China stocks fall sharply on economic trade worries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네. 급락했다는 소식입니다. 지금 무역 분쟁 우려가 하방 압력을 넣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이 하루 앞으로 다가온 미국의 추가 관세 부과 그리고 신흥국 우려 고조에 큰 폭으로 하락 마감했다는 소식입니다. 상하이 종합지수 1.68% 하락한 2,704.34에 마감했고요. 또 선전 종합지수도 1.61% 내린 1,442.25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네, 그리고 여기 보시다시피 네, 홍콩 증시도 역시 2% 이상 떨어지면서 하락 마감했다는 소식입니다. 지금 이렇게 말씀드린 대로 무역 관세 부과와 또 이런 신흥국 시장의 통화 위기가 조금 함께 이 하락 압력을 준 것으로 이야기되고 있고요. 또 중국 역내 경기 둔화에 대한 우려도 증시를 짓눌렀다고 합니다. 네, 8월 차이신 서비스업 구매자 관리 지수가 51.5를 기록하면서 10개월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다는 소식입니다. 네, 그리고 이어서 네, 미국 7월에 무역 적자가 501억 달러를 기록을 했습니다. 2월 이후 지금 최대치를 나타냈는데요. 아무래도 지금 미국 상무부가 전월 대비 9.5% 늘어난 501억 달러를 기록했다고 공식 발표를 했습니다. 사실 전망치는 503억 달러였는데요. 이렇게 수출은 전월 대비 1.0% 줄었지만 수입은 전월 대비 0.9%가 늘어났습니다. 사실 무역 적자 규모가 지난 2월 이후에 가장 많았는데요. 이 부분이 트럼프 대통령에게 좀 의문이 제기될 수 있다는 분석입니다. 사실 무역 적자가 경제를 망가뜨린다라고 말한 바가 많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무역 경제 건강을 어떤 식으로 측정할지가 좀 주목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이상 여기까지 글로벌 시황센터 박나경이었습니다.
네, 일단 무역적자에 대한 부분도 그렇고요. 일단 중국 증시에 대한 하락세. 오늘 우리 시장 안의 모습을 보아도 내일 시장에 대한 우려감 함께 좀 겹쳐가고 있는 것 같은데요. 봉투 선생님과 함께 내일장의 전망 한 말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봉투 선생님, 일단 뉴욕 증시도 하락 출발한 상황인데요. 내일 우리 시장 어떻게 전개될까요? 네, 내일도 조금 어려운 흐름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전반적으로 지금 흐름 자체가 좋지 않습니다. 오늘 코스피가 결국 2300선을 이탈했죠. 그래서 혹시라도 2300선을 다시 회복해 준다면은 심리적으로 조금 살아날 수가 있겠는데요. 그렇지 않았을 경우에는 역시 심리적으로 계속해서 무너질 흐름이 가능성이 높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코스피의 2300선을 확인을 하고 대응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 왜냐하면 오늘 수급적인 흐름을 봤을 때는 사실 이만큼 하락할 만한 그런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은 역시 심리적인 흐름 자체가 좋지 않았다는 거죠. 시장의 심리가 좋지 않았다는 겁니다. 중국 시장이 무너졌고요. 하락하는 급락했죠. 그리고 또 미국 시장의 어떤 그 선물 흐름도 좋지 않았었는데요. 이런 부분들이 시장에 압박감을 줬다는 겁니다. 결국은 중국 시장이 추가적으로 하락이 나오거나 했을 때는 상당히 좋지 않은 흐름이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게 됐을 때는 코스피가 2300선을 회복하기가 어렵겠죠. 당분간 지금 어쨌든 코스피가 버티는 흐름에서는 코스닥이나 개별주들이 움직이겠지만 코스피가 더 하락했을 때는 어려움이 많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일단 코스피의 흐름을 보고 대응하자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내일은 역시 오늘의 흐름을 이어가서 좋지 않은 흐름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내일 시장에 대한 부분도 좀 전망이 그렇게 밝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역시나 코스피 지수에 대한 중점을 좀 두고 시장 대응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함께 해주신 봉투 선생님과는 여기서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봉투 선생님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도 다양한 투자 전략 내용 함께 했습니다. 저희가 말씀드린 내용에 대해서는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이고요. 해당 상품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다시 한번 유의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과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저희는 내일 이 시간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